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메뚜기 떼의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국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곤충의 습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가 예년보다 20일가량 일찍 등장하고요. 서울 강남에서 목조 건물을 갉아먹어서 붕괴시키는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돼 비상에 걸리기도 했죠. 또 일부 수도권에서 대형 하루살이 수만 마리 떼가 기승을 부리는 일도 생기고요. 인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선 혹파리 떼가 창궐해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모든 원인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충의 증가세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거고요. 환경부와 기상청 보고서에선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성체로 자라는 모기 수가 27%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이런 모기나 해충이 지금까지와 다른 전염병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겠죠. 모기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매개이기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모기나 각종 해충에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작물이 해충 피해를 입으면 식량난으로 이어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점점 걱정이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좀 빨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지난주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후의 소식과 관련된 IT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여드름 피부와 치료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토요일과 겹치면서 오늘까지 연휴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 제도가 있죠. 이달 초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이 공휴일에 추가 확정이 됐는데 무슨 공휴일이라고 할까요?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죠. 나만 모시나?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아무 말 대잔치 환영합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꿀이요. 피부 보습과 영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봉독,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 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로열 젤리가 함유된 화장품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연구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요? 네, 여왕벌의 먹이로 잘 알려진 로열 젤리는 어린 일벌의 머리 부분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특유의 맛깔향이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로열 젤리의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화 예방 효과를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로열 젤리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일종인 히드록시 데센산이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지표의 성분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입증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이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네, 농촌진흥청은 국산 동결건조 로열 젤리 0.5%가 함유된 화장품을 12주 동안 피부에 발라 주름 깊이, 피부 거칠기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무첨가 화장품과 비교해서 14 내지 21%가량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요. 네. 앞으로 화장품 관련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제품으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출시되면 제가 1등으로 사보겠습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예. 자,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농촌에서 영농 작업으로 더욱더 바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떤가요? 네, 농촌 지역에서는 모내기, 콩 등 밭작물의 파종, 그리고 양파, 마늘 수확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영농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는 주말 연휴부터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아침이 12도에서 21도, 낮에는 20도에서 30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비 오는 시간과 지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모내기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50% 정도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 3% 정도 느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한 90% 이상 완료되었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20% 내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벼농사 재배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일도 소개해 주시죠. 네, 벼농사에서는 모내기 전후의 물 관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내기 할 때는 물이 너무 깊게 되면 결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 내지 3cm 정도로 얕게 물을 대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를 낸 직후부터 7 내지 10일간은 목희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인 5 내지 7cm로 물을 대줘야 합니다. 또 새끼 치는 시기에는 물을 2 내지 3cm 깊이로 얕게 돼서 참새끼가 빨리 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밀 보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벼 이모작지대에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밀보리를 적기에 수확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요. 보리는 수량, 종실, 수분 가다에 의한 손실량과 자급 능률, 발화율 등을 고려해서 출수 40일 이후가 되면 수확 적기입니다. 탈곡한 보리는 건조와 조제를 잘해서 수매를 하시거나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매용은 수분을 13% 이내로 잘 말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밀의 수확 시기는 생리적 성숙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분 함량이 15%대로 떨어지도록 늦게까지 두어 수확하기도 하지만 네. 장마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탈곡한 밀은 건조한 후에 조제를 잘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수매용은 수분 함량을 13% 이내로 해주시고 장기 보관을 할 경우에는 12% 이하로 건조해서 저장을 해야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채소 재배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노지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웃구름 주는 시기와 양을 생육 상태에 따라서 조정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초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부직포, 흑색 비닐, 볏짚 등으로 고추 헛골에 피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비가 자주 될 경우에는 역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역병이 많이 발생했던 포장은 적용약제로 사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묘 중인 고랭지 배추는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과 각종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으로 폭해 주셔야 하고요. 아주 심기 일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관수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춰서 모종을 순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혹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정식 전에 토양 전면에 혼화 처리를 하시거나 네. 아시 심기 전에 해당 약제를 어린모를 담가서 사전 예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시죠. 네, 6월경에 발생하는 6월 낙과는 과실의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요 원인은 일조 부족이나 수세 과다, 토양 수분의 과잉이나 부족, 저온동으로 인한 배의 발육이 정지되어 낙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질소와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 양분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속기도 철저히 해서 새가지와 과실과 가실 간의 양분 경쟁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낙과 현생 발생이 심한 과원은 마무리 적과를 늦춰 실시해줘야 하고요. 과원의 토양이 과습 파괴되지 않도록 배수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학창 시절에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죠. 여드름 피부 문제와 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드름 피부 이거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기에는 워낙들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제가 오늘 딱 이걸 준비한 이유가 이게 사실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계절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땀이 나고 노폐물이 좀 더 많이 분비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드름도 더 심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꼭 청소년 아니라도 이제 성인 여드름 같은 걸 겪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근데 학창 시절에는 유독 왜 그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건지 이 원인이 뭡니까? 성인 여드름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많고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기에 생기는 여드름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이제 피지가 막 분비가 되면서 기름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청소년기엔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점차 조절되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네, 피지가 처음에 막 나오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꼭 이제 굵은 털, 재수염 같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피부 표면에도 잘 보면 솜털이 있어요, 다. 네네. 근데 그 솜털이 나오는 이제 털 구멍, 그러니까 모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피지 뭉치 같은 게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피지는 그 모낭 안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안에선 자꾸 나오는데 바깥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계속 부풀고 해서 나중에는 터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좁쌀 여드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게 별로 곰지도 않고 그냥 딱 하면 바로 이제 속 안에 쌀알 같은 게 나오는 그런 거 짜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안에서 그게 곰죠. 네, 그래가지고 부풀고 되게 따갑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춘기 때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관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제일 예민할 때여가지고 네, 그쵸. 외모 신경도 많이 쓰고 어릴 때 기억으로 정말 많이 짰잖아요. 네. 네. 흉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럼 맞는 건가요? 여드름 짜는 게? 이것도 이제 짜도 되는 경우와 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여드름이 좀 잘 익은 다음에 짜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처음에 조금 났을 때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하게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쌀알 같은 그 피지심 같은 게 안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 밑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이제 주변 조직에 염증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정말 흉이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부풀어 올라서 근데 그걸 딱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부풀면 이제 모낭을 막고 있는 그 입구 부분 그게 이제 노랗게 아니면 혹은 까맣게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보면 그냥 빨간색 말고 노란색이나 까만색 뭔가 이제 꼭지점 같은 게 보일 때 네, 그때가 짜야 되는데 요 익은 정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소독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짜고 나서요? 짜기 전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짜고 그냥 세수만 하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약국 같은 데 가면 그냥 이제 일회용 알코올솜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네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이제 손도 이제 짜기 전에 미리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위도 한번 닦아주고 짜고 다시 그 주변도 한번 잘 소독을 해주는. 그래야지 이제 그 피부 표면에도 다른 세균들이 있는데 네. 얘들이 그 짠 구멍으로 들어가면 거기 감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감염돼서 농지고 약간 이렇게 흉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꼭 알코올 아니라도 뭐 아예 좀 더 전문적인 여드름 전용 이런 제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 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근데 꼭 그것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나는 좀 그런 건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병원이나 약국 가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진짜 40년 정도 살면서 알코올을 써서 짜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럼요. 야, 이거 이제 알았네요. 근데 우리 방송을 청소년들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이제 그러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아이고, 진짜 네.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세균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보통이요, 항생제를 먹잖아요. 세균 감염되거나 그럴 네, 때. 맞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골맞을 때 항생제 바르면 안 됩니까? 정말로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세균이 있습니다. 이제 여드름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좀 항생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연고로 이렇게 그 부위마다 발라주면은 이제 골문 것들도 이제 그냥 억지로 막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 항생제 연고를 좀 발라주면은 걔가 조금 사그라들어요 안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짜주던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뭐 피부에 상처나도 거기 연고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항생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드름도 똑같습니다. 오. 그래서 먹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도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 여드름이 너무 많이 심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그럴 네. 때는 뭐 모든 여드름에 다 이렇게 어떻게 바를 수가 없기도 하고 좀 힘드니까 그럴 때는 먹는 항생제를 잠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항생제 말고, 그러니까 지금 먹는 약 얘기를 하셨고 또 아예 바르는 것도 있다고 말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먹는 거 괜찮을까요, 몸에? 좀 안 좋단 말이 있거든요. 일단 네. 그 이제 항생제 말고는 또 바르는 다른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된 연고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네. 사실은 비타민 A와 비슷한 그런 성분이에요. 이제 그거를 바르면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부의 각질화를 조금 막아줘서 이제 각질화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각질화가 되면서 이제 피지랑 결합하면 구멍이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라서 항생제를 꼭 안 쓰더라도 그런 걸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름에 제가 준비를 한 이유가 그런 연고를 발랐을 때는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제 광 반응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피부가 따갑다거나 아니면 좀 자극이 되게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고를 바를 때는 이제 자기 전에 차라리 바르고 자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일과 시간에 밖에 다니니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약도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름이 이제 이소트레티노인. 이것도 네. 좀 이름이 어렵긴 한데 그냥 보통 먹는 여드름 약이라면 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아예 피지 분비 자체를 굉장히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가 안 생기면 당연히 여드름도 안 생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모든 어떤 기름 성분 분비 이런 걸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입술이 엄청 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느 정도 기름기는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너무 심하면 약간 버진 피듯이 약간 피부가 엄청 거칠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게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산부한테는. 아, 이거 위험하네요. 엄청 네.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무조건 처방 전에 이제 산전 검사 같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임신 상태인 건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고야 처방을 하고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많이 처방이 돼서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예. 이게 먹는 여드름 약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먹는 약을?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이제 이 약을 처음 개발한 제약회사가 이제 로슈라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다국적 제약회사들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돈도 올랐다 이런 식으로도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내가 이거 부작용 소송을 너무너무 당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약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 소송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제 안 팔겠다. 그래서 그냥 판매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송 같은 거 위험을 많이 당했다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 작은 회사들에서 계속 팔고 있긴 합니다만 선진국들에서는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 특히나 조금 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좀 제한적으로 정말 중증 여드름이면 사용해야 된다. 어떨 수 없는 경우에 그걸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얼마나 쓰고 있냐를 좀 봐야 될 건데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 한 100만 건 정도 처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청소년도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약이 필요할 정도로 여드름이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게 정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될 중증 여드름에만 쓰는 그런 좀 리스키한 위험성이 있는 약을 그렇게 많이 처방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런 먹는 여드름 약을 드셔보자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드물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받았을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냥 효과가 당연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런 약들을 너무너무 쉽게 처방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그런 걸 먹는 것보다는 일단 연고 같은 걸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세안만 잘 해줘도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적절한 그런 클렌징 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잘 씻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 자체가 굉장히 더럽은 거를 이제 잘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얼굴을 자꾸 만지다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덧나고 여드름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대기를 하면서 이제 출연자분하고 다른 이제 소장님하고 얘기를 어비 소장님이 어비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따님께서 이제 여드름 같은 게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새 학교에서 워낙 다들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스크 안쪽 부위에서만 계속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물질이란지 이런 아니면 이게 공기가 갇히는 것 때문에 이제 안에 피부에만 계속 그런 이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세안을 좀 잘 해주는 거 관리를 하는 게 맞지 굳이 이 여드름 약을 그런 걸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약은 좀 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주면서 이게 좀 그런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드름 약 바로 배달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광고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편리하고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까지 이렇게 너무 위험한 약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비판도 의료계 내에서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그 여드름이 생긴 거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는데 흉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흉이 졌잖아요. 그러면 이 흉터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나요? 일단 이건 제일 명확한 방법은 이제 피부과를 찾으셔서 이제 이런저런 시술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건데 그나마 제일 검증된 거는 이제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그 피부를 재생하는 그런 걸 자극을 줘서 강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문제죠. 그렇죠. 사실 레이저 치료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사실은 좀 그냥 예방이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제 그보다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 여드름에 맞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비싼 것들 특히나 청소년분들이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광고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시니까 혹하는 마음에 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질병의 증상을 경감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는 화장품으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은 이제 잘 쓰면 좋겠지만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으니 모두 다 의약품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들만 화장품으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쪽은 더 비싸기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속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거.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여드름을 예방하는 새로운 신기술 이런 획기적인 거 없습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여드름을 일으키는 여드름균이 특별한 종류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예방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백신처럼. 네, 백신을 만들어서 그 균만 죽이는 예방 백신을 맞으면은 그 여드름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네. 되게 괜찮은 방법일 수 있죠. 네. 이것도 아직 시도만 하고 있고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꼭 피부에 직접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장을 목표로 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걸 써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왜 장 건강 나쁘면 피부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 같은 걸 똑같이 먹었는데도 내가 장에 안 좋은 사람 피부가 안 좋고 그것처럼 이제 어떤 장내 유익 유산균을 좀 많이 잘 가꿔주면은 피부 쪽 트러블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 사춘기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좀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여드름 치료와 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 이준설님이 샵 9730을 어디서 어떻게 눌리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로 보내실 때 받는 사람 연락처를 쓰시죠. 보통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넣으실 텐데 거기에 샵 9730을 써놓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그 저희 제작진에게 문자가 보내집니다. 네. 이래도 되나 하는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샵 9730을 써놓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누리호의 안부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누리호 소식과 우주통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드인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실제 현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진 못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KBS 생중계 방송으로 진짜요? 네, 진짜 통해서 봤습니다. 저 옆에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정확하게 이걸로 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 8개라고 하는데 이거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전부 다는 아니고요. 현재 8개 중에서 2개가 아직 신호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도요셋 3호라고 하는 다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리호에서 발사가 제대로 이제 분리가 됐는지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누리호에는 카메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잘 분리가 됐는지 확인이 되는데 때마침 이 친구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분리가 됐는지 자체를 현재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뭐 신호라도 잡히면은 정상 분리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하게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유는 이제 이번에 쏜 위성들이 큐브 위성이에요. 굉장히 작은 위성이다 보니까 이런 큐브 위성의 특징이 자세 제어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세가 안착이 돼야지 그래 신호가 제대로 이제 지구에서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공률이 높지는 않은데 일주일은 충분하게 기다려 봐야지 교신 결과를 뭐 얻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번 말고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당시에는 네. 이제 큐브 위성을 그때도 4개로 올렸었는데 미먼이라는 이제 위성이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48일 만에 신호를 받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미먼 같은 경우는 지상과 교신하면서 내부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재부팅을 시켰다라고 해요. 자동 재부팅이 되면서 이제 때마침 딱 잡혀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신호가 주고받게 됐지만은 현재까지는 이제 도요셋 3호 다솔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누리호가 위성들을 태워서 우주로 날아갔는데 여기에 태운 위성들 보험에 든다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신기하네요. 우주보험이라는 거를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솔이 이제 누리호에 태워서 갔잖아요.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도 보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한마디로 지금 현재 미아가 돼 있는 다솔 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을 약간 받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게 된 이제 항우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달에 누리호에 무상으로 탑승할 이제 탑재 위성들을 이제 공모를 했었어요. 네.
이 공모를 하면서 위성에 손해가 가도 상관없도록 대신 이제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별도로 없지만은 같이 이제 무료로 태우겠다 이런 면책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손해배상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있는 거죠. 네. 한국에 있는 거고, 2천억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누리호가 폭발됐을 때 부분이 아니라 누리호로 인해서 제3자가 인적이나 물적 피해를 봤을 때 배상하는 이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태웠던 위성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누리호가 보험회사에서 또 받아주기에는 또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뭐 오랫동안 해가지고 얘가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것처럼 누리호도 이제 3호를 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약해서 보험이 들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네요. 근데 앞서서 그 3호기 다솔 위성의 경우에 카메라 사각지대라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있으면 그 해당 영상은 지구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통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통신 기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이제 분리하는 나머지 위성들은 분리한 영상들이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사람들이 많이들 확인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간단히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지구 주변에 약 3,000개의 소형 위성을 뿌려놓고선 지구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였는데 이게 한마디로 우주통신 기술 중에 하나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우주통신 기술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과거부터 현재 그다음에 미래까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인공위성이 여러 대 있으면은 여러 대가 막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있으면은 통신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들끼리요? 네. 해요? 통신 하는 줄도 몰랐는데. 아니 뭐 여러 대가 있으면 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상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여러 대 1, 2, 3번이 동시에 이제 날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1번이 지구로 보낸 다음에 그 신호를 2번으로 가고 2번이 또 지구로 왔다가 3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옆에 있는 위성한테 신호를 보내질 못하고 아래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나가 보통 이제 한 7m에서 70m까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걸 위성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지구로 갔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1950년대 이제 우주 비행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이는 통신 기술인데요. 보통 무선 전파 RF라고 하죠. 라디오 프리퀀시. 들어봤는데. 일반적인 이제 통신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과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주 무선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 광통신 기술이 한결 또 빨라진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광통신. 그 인터넷 초창기 때 나오던 맞습니다. 광랜 막 이런 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인터넷 산업도 그 당시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역시 이제 광통신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우주 산업도 활발해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 광통신 기술은 이제 무선 전파 통신 아까 말했던 RF 기술보다는 예를 들어서 달에서 지구로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기존 대비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많은 데이터를 더 전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폴로호에서 이제 무선 전파 통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흑백 영상을 과거에 이제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발사 예정인데요.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하는 이제 임무가 새롭게 나와요. 그거는 역시 지구에서 달로 사람을 이제 보내는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이때는 4K 고화질로 동영상을 지구로 이제 보낼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광통신을 이용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아까 그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막 그 인공위성들 엄청 쏘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우주에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리고 막 그 스타링크 이런 것도 막 뭐 몇천 개씩 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안 부딪힙니까? 부닥칠 위험이 당연히 크겠죠.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자기네들끼리 부닥친다기보다는 우주 쓰레기가 더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3,000개가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 스타링크 한 위성 한 개마다의 수명이 5년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누리호를 통해서 올라간 위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뒤에는 다들
잘 버려야 돼요. 잘 버리는 기술도 이제 우주 산업의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나사 한 개만 이제 우주 안에서 돌아다닌다. 그냥 떠 있는 다른 위성에 부닥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박살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주통신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미래용어 네네. 같긴 한데 앞으로는 우주 광통신이 많아지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빠른 통신만 고집하는 건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신할 때 거리에 따라서 이 데이터 전송 시간이 꽤 많이 이제 지연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구와 달 사이는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속도가 고속으로는 현재까지는 약간 힘들고 저속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지구와의 거리가 100만 킬로 이내일 때는 현재는 고속 모드로 그다음에 10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저속 모드로 하면서 진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구 관측에 쓰이는 이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약간 2,000킬로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통신이라든지 네. 기상 관측용으로 쓰는 것들은 고도가 36,000킬로. 좀씩 다르네요. 좀 예. 다른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속도를 통해서 데이터 그 통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에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된 위성들 네. 이거 우주 광통신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네, 아쉽네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쏘아 올리는 8개의 위성 중에서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진행한 4개의 위성 도요셋이라고 있는데요. 이 도요셋 4개의 위성은 해당 임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재난 사고 대응, 항공기, 선박,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 말고도 바로 우주 인터넷이 될 것 같아요. 우주에는 이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광 케이블 없이도 레이저 신호로 멀리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예. 네. 아까는 라디오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레이저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제 앞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타링크가 사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게 이제 총 4개 길을 올렸다고 했으니까 서로 4개 길이 통신하는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네, 편대 비행 진짜 약간 멋있는 것 같은데 편대 비행을 하면서 서로의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레이저 광통신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우주 광통신이 된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스타링크처럼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도 한국에서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네. 뭐 스타트가 약간 늦었기 때문에 더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이런 우주 인터넷 시대가 충분하게 국내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많아진다면은 당연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같은 데서도 넓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속도가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5G보다 한 절반이 속도가 느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써?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한마디로 5G 통신이 약 1000mbps예요. 근데 한마디 이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500mbps인데 LTE가 200이거든요. 근데 LTE보다 빠른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스트리밍 같은 데 볼 때는 20메가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하는데 사실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광통신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오늘 히든 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과 광통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너 시작 때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시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실 때는 기본적으로 50원, 길게 보내실 때는 100원이 든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대체01이었습니다. 네, 9338님 정답은 대체01, 2766님 정답은 대체01이고요. 저는 오늘 출근하여 듣고 있는 인병식입니다 하고 이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병식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평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닐 때 우리는 대수롭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수롭다는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에 쓰여서 중요하게 여길 만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그 일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야.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고민을 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